공무원 한국사의 재정정리.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한국사 재정정리의 주병륜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4강 출제순위 8이 고구려의 융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공부하기 참 힘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부가 참 어떻게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어렵고, 어떤 사람도 그런 말 하죠. 옛날에 공부가 제일 쉬웠다. 네. 물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물론 어느 일이든 쉬운 일이 없지만, 예, 공부도 참 그런 쉽지 않은 일이지만 먼 미래를 위해서 그런 희망을 갖고 한다면은 그래도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겹다, 재미없다, 내가 뭐하러 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 내가 당분간 참고 열심히 하다 보면, 즐겁게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희망. 인간은 꿈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출제순위 8위 고구려의 융성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초기 고구려. 이것은 원래 사실은 여러 나라의 성장 이 파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따로 고구려 쪽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초기 고구려. 주몽이 부역의 이주민이었던 주몽 집단이 졸본에서 건국했다. 오부족 연맹 국가였다. 대부분 산악지역이라서 약탈이나 수렵에 의존했다. 자, 정치 부분에서는 오부족 연맹, 그러니까 부여처럼 고구려도 원래는 오부족 연맹 국가였죠. 상가, 고추과 같은 대가들이 있었다. 오부 중에서 손오부는 자체의 종묘, 사직의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왕은 있지만 상당히 어떤 독자성, 그러니까 독립성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왜? 연맹국가니까. 자, 여기 주의할겠어요. 연맹국가는 왕은 있어요. 그러나 왕은 있지만 그렇게 왕의 힘이 강하진 않았어요. 즉, 그 부족장들, 이 족장들의 세력이 아직도 강했다라는 것. 나중에 이제 고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이 족장 세력들이 이제 거의 무너지죠. 약해지죠.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가들이 사자, 조위, 선인을 통솔했대요. 그러니까 이 대가들은 족장이에요. 대족장. 이들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관리를 거느렸어요. 누구를? 사자, 조위, 선인.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만 봐도 족장들이 강했구나 알 수 있어요. 또 제가회의가 있어요. 또 알았어. 제가회의. 여러 명의 족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욱더 보여. 그러니까 왕의 힘이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구나. 이 제가회의에서 가들이 모여서 이들이 귀족이죠. 이들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은연했다. 중범죄자는 사형시켰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자, 혼인풍수 부르는 서옥제, 형사지수가 있어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서옥제는 일종의 대릴 사유제죠. 그러면서 그 신랑, 이 신랑의 노동력을 얻게 한 것이고요. 형사지수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노동력 확보가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재산의 유출을 막으려는 거고요. 그죠? 재산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국중행사는 10월에 동맹을 제쳤다. 제철행사죠. 또 국동대열에서 제사를 지냈다. 또 주몽인과 유가부인에게 제사를 거행했다. 이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고구려의 발전. 이 부분은 이제 왕의 업적을 알아두는 거예요. 왕의 업적. 그래서 각 왕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이렇게 외우면 그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태조왕. 게르보고시가 왕위를 독점했다. 옥저와 돈이를 정복했다. 후하는 요동을 공격했다. 이렇게 알아두고,
고국천왕, 부자상속제 확립, 오부를 행정 오부 개편, 진대법 실시. 진대법 다 아시죠? 빈민을 구제하는 법. 그 다음에 동천왕, 서안평을 공격했다. 이때 위나라가 쳐들어왔다. 위나라 광구검이 쳐들어왔다. 비천왕, 서안평 점령 낙랑군 정복. 그죠? 313년에 낙랑군을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군현 세력을 완전히 다 몰아냅니다. 한반도 밖으로. 소스리방, 아주 중요한 왕이네요. 소스리방은 이 사람이 왕이 될 무렵에 위기가 있었어요. 일단은 고궁원왕 때인데, 소스리왕 전이 고궁원왕이에요. 고궁원왕. 이 고궁원왕 때 중국의 전현이 침략해서 환도성이 점령당했다. 또 결정적으로 고궁원왕이 백제 근초고왕한테 죽죠.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일명 고구려 위기를 극복한 왕이 바로 소스리왕입니다. 자, 내용은 뭐 태학 설립, 불교 수용, 균령 반포를 통해서 고대 국가, 고구려의 중앙 집권적 체제를 마련하게 됐다. 외교 면에서는 전진과 국교를 수립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광개토 대왕이에요. 후영과 거란을 격파했다. 요동으로 진출했다. 한강 이북까지 점령합니다. 그래서 백제 한성까지 와요. 그래서 뭐 아신왕, 그때 백제 왕이 아신왕인데 하여튼 뭐 이렇게 그 백제 한성 공격하고 한강 이북까지 점령했지만 한강 이남까지는 안 갔어요. 한강 이남까지 간 사람은 장수왕입니다. 신라에 침입한 왜구, 백제, 가야 연합군을 격퇴했어요. 그러 격퇴한 이후에 또 신라에 많은 간섭을 하죠. 심지어는 신라의 왕위 계승에도 간섭합니다. 이런 내용이 호구명 그릇,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야까지도 침략을 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정기 가야 연맹이 붕괴됩니다. 장수왕, 남진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일단 평양성으로 천도했어요. 427년에. 그 천도한 목적은 국내성의 기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비옥한 대동강 유역 확보, 한강 진출의 교두보, 왕권 강화도, 또 중국 남북조와 양면교를 위해서 이런 목적에 의해서 평양으로 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근데 학자들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보는 게 이겁니다. 그 국내성의 기족 세력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왕권을, 새로운 도읍지에서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강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한강 유역을 점령하죠. 그래서 이때 충주에 중원 고구려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당시 고구려가 아산만, 소백산맥, 영일만까지 진출했다. 이 고구려의 남진으로 결국 백제가 수도로 옮기죠. 한강 위례성에서 한성이라고 하죠.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겼다. 그리고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습니다. 나자의 동맹. 433년 신라 백제 백제 누구죠? 백제 비유왕, 그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왕이 동맹을 맺죠. 433년. 그 나중에는 뭐 결혼 등을 맺고 백제 동성왕과 신라 소지왕이 다 고구려의 남진을 견제하는 것이죠. 자, 지두를 유영과 함께 분할 점령했다. 지두는 저 만주지방, 저 위쪽에 있는 유목국가예요. 광개토 대왕비를 건립했다. 이 무렵 5세기, 이 무렵에는 5세기 때는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성장했다. 자주적인 천하의식이 나타나 있다. 그만큼 대단한 것이죠.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다.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2002년도 국가직 문제입니다. 광개토 대왕릉 비문의 일부분이다. 이 비문에 나타나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것. 광개토 대왕릉 비문은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익숙해져야 됩니다. 기해년 백제가 약속을 어기고 외하 손을 잡았다. 그죠? 그 백제, 외나라, 가야 연합군이 신라를 침략을 해요. 그 얘기입니다. 그때 왕이 평양을 살피고자 내려오시니 누가? 왕이 누구왕? 강개토 대왕이죠. 신라가 사신을 보냈다. 외인들이 몰려와서 성을 부순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 종이랬죠. 그러니까 종이라고 그랬고 대왕이 은혜와 자애로움으로 가상히 여겨 군대를 보냈다. 그래서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니 신라를 도와주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라 내무랑 때 이 왜군이 침략을 하죠. 그 사건입니다. 400년인가요? 그렇죠. 그 결과 뭡니까? 그래서 이 결과로 첫 번째, 이후부터 이제 신라가 고구려의 간섭받았다. 고구려의 간섭을 받기 시작했다. 두 번째, 전기 가야 연맹이 해체됐다. 자, 1번. 고구려는 백제의 침략을 사다가 국왕이 전사하는 등 국가적 위기를 맞았다. 이것은 뭡니까? 아까 소수리망 전이죠. 그러니까 고구려랑 때요. 그러니까 4세기 후반이죠. 아닙니다. 2번. 신라는 국호를 사라국에서 신라로,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호를 고쳤다. 어느 왕 때죠? 지증왕 때. 6세기 전반입니다. 아닙니다. 100년 차이가 나죠. 3번. 가야 연맹에 포함되어 있던 서국들이 이탈하여 금강가야가 크게 약화됐다. 그렇습니다. 이 무렵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나라가 금강가야예요. 그죠? 이 금강가야가 약화됩니다. 그런데 이때 대가야, 그 고구려군의 침략을 비교적 적게 받았던 대가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가야가 이 사건 뒤에 이제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정리가 되시죠? 3번에 답이고요. 4번. 백제는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어 중홍을 도모하였다. 백제 서왕 때입니다. 6세기죠? 아니죠. 4번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2011년도 볼까요? 2011년도 국가직 문제. 다음 제시어와 관련 있는 우리나라 초기 국가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사자, 조이, 소국제, 동맹. 자, 관련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자, 맞습니다. 딩동댕. 고구려죠. 자, 1번. 관직명으로 상대부 박사, 장군 등이 있었다. 어느 나라죠? 그렇습니다. 고조선. 2번.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물건값이 12배를 배상하고 가늠한 자는 사형에 처했다. 어느 나라죠? 그렇습니다. 부여죠. 일책시비법. 부여. 3번.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해이를 통해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이게 답이죠. 고구려. 3번. 4번. 제사장이 청구는 신성지역이었던 서도에서 농경과 종교에 관한 의례를 주관했다. 3번이죠. 예, 그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는 출제 순위 9위. 신라의 비약. 볼게요. 신라의 비약. 비약.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왕들의 업적을 그냥 사실 외워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달리 좋게 말하고 싶어도 그냥, 이건 외워야 됩니다, 그냥. 왕의 업적을 시기별로 외우면 된다. 단, 주의할 건 뭐냐. 외우긴 외우되,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죠. 각각 나라별로 왕들의 업적을 시기별로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왕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라가 내무왕 때, 백제나 고구려는 어느 왕 때예요? 그죠? 고구려는 강개토 대왕, 백제는 동성왕. 동성왕 아니네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동서왕 아니죠? 예, 동서왕은 5세기 때 사람이죠? 예. 이렇게 그 시기별로 그 동시대 왕이 누군가도 알아볼 게 좋아요. 그죠? 예, 그렇게 외우는 게 좋다는 것. 동시대 왕은 누굴까? 그러니까 다 연결되니까, 다 이렇게. 동시대니까. 왕들의 업적을 외워라. 외우긴 외우되, 그 삼국이 각각 어느 왕 때, 그 동시에 어떤 왕 때 겹치는지를, 그때는 어느 왕 때인가? 신라는, 백제는, 고구려는,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리가 잘 돼요. 자, 신라의 비약. 그러니까 내무랑, 눌지왕, 자비, 소지, 지증, 벅풍, 진흥.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내무랑 때. 첫 번째, 4세기 중후반이죠. 김씨가 왕이 됐죠. 그죠? 원래는 박석김이 교대로 왕이 됐는데, 연맹국가였죠. 근데, 김씨가 왕이 독점했다. 마립간 칭호 사용했다. 이사금에서 마립간 칭호 사용, 왕권이 강화됐다. 또, 고구려의 도움으로 왜구를 격퇴하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그러니까 고구려군이 가야까지 침략하잖아요. 그때 정기가연맹이 약화되면서 그 틈을 노려서 내무랑이 낙동강 동쪽을 차지합니다. 또 전진의 사신을 발견했다. 이런 거, 내무랑. 자, 신라 왕호의 변천, 거서관, 차차원, 이사금, 마립강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됐다. 이렇게 알았으면 되고요. 눌지왕, 저수지를 축조했다. 우거법, 부급, 불교 전례, 백제 비유왕과 동맹 체결. 고구려의 침략을 받은 백제를 도와줬다. 그쵸? 이 당시에는 이제 백제와 사이가 좋았죠. 자비왕은 중앙육부 정비, 소지왕은 우역을 설치하고 도로 정비, 경주에 시장을 설치했다. 또 동성왕과 결혼 동맹을 맺죠. 그 신라 이찬 비지의 딸을 동성왕의 왕비로 보내죠. 그러니까 더욱더 이 나제 동맹 관계를 더 돈독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증왕, 6세기 전반이네요. 이 사람은 시험 많이 나왔네요. 우경 보고 순장 금지, 국호를 신라로 바꿨다. 왕이라 칭했다. 상법법 제정, 주와 군을 설치했다. 이사부를 실직주에 군주 파견했다. 경주에 동시를 설치했다. 또 동시전도 설치합니다. 그 상업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서 동시전도 설치했다. 또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동복했다.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정복. 이사부가 잘 나오네요. 자, 이사부는 우상국을 정복했던 사람이고, 또 실직주의 군주로 파견된 사람이 지방관이죠. 또 하나 더 있어요. 나중에 이제 진흥왕 때 거칠부 있죠. 이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잖아요. 그때 이 역사서 편찬을 건의했던 사람이 이사부라고 합니다. 폭풍왕. 이 사람들까지 외우면 돼요. 소병설지, 병부설지. 이 병부는 신라 최초의 중앙관청이에요. 병보설지, 연령반포, 공법, 재정, 울진, 병풍비, 건립, 불교, 공인. 2차전의 순교로 공인하죠. 상대등 설지, 처음으로 건원이라는 연호 사용, 골품제 정비. 대외 정책에서는 대가야와 결혼동맹 맺은 522년. 그리고 532년에 금강가야를 정복. 금강가야 정복이에요. 그 다음 진흥왕.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확대. 또 영토를 넓혔다. 한강유역 점령. 그죠? 그래서 백제의 성왕과 함께 한강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백제가 차지했던 한강 하류까지도 빼앗죠. 그래서 한강유역을 완전히 정복했다. 한강도까지 진출했다. 대가야를 정복했다. 562년. 그래서 가야가 완전 멸망하죠. 순수비 건립,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 마을령비가 있어요. 순서도 알아두셔야 돼요. 북한산이 먼저예요. 북한산, 창녕비, 황초령, 마을령. 특히 마을령 비석에서는 그 진흥왕이 사용했던 연호가 기록되어 있죠. 단양적선비는 551년.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단양도수비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북한산, 창녕비, 황초령, 마을령. 또 불교보단을 통합했다.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 황룡사 건립, 또 개국이라는 연호 사용. 이렇게 진흥왕은 영토 확장을 꾀하고 또 내정도 다스렸던, 쉽게 말하면 신라의 전성기였다. 그래서 나중에 삼국통일의 초석을 닦은 군주였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단양적성비가 있죠. 단양적성비는 신라가 한강 상류 혹은 남한강이라고 그래요. 이 남한강을 차지했던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물이 뭐가 있냐? 그러면 북한산비하고 단양적선비죠.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2001년도 국가직 문제. 다음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북한산비, 창녕비, 마을령비를 설치했다. 6세기 진흥왕 때. 신라의 전성기였죠. 1번 신라와 백제 사이에 나제 동맹 체결했는데 깨졌죠. 그죠? 그러니까 신라와 백제 사이에 나제 동맹이 깨졌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근데 체결했다잖아요. 이건 벌써 이거는 그 전이죠. 433년 5세기 때죠. 2번 신라는 중국과 직접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신라가 이제 한강역을 차지함으로써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고구려는 신라를 도와 왜구를 격퇴했다. 이거는 신라 내무랑 때죠. 4번 백제는 요소, 산동, 일본을 연결하는 고대 상업 세력권을 형성했다. 백제 근처고왕 4세기 중후반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07년도 국가직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삼국의 발전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이다. 시대선으로 나열하시오. 기억. 고구려의 침공을 받은 백제는 옹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백제가 이제 한성에서 옹진으로 옮기게 된 시기는 475년이죠. 그죠? 475년입니다. 이때 문주왕이죠. 이 문주왕이 계려왕이 죽고 나서 이제 문주왕이 그 고구려의 압박에 못 이겨. 사실은 이제 한성이 함락됐죠, 사실은. 그래서 475년에 옹진으로 옮깁니다. 니은 수의 위협을 받던 고구려는 돌궐 백제 연합세력을 구축했다. 흔히 말하는 뭐에게? 남북세력이죠. 이거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입니다. 지금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대가야를 병합한 신라가 삼국 경쟁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진흥왕 때 6세기죠. 아무튼 뭐 정확한 연도는 모르더라도 대략 기억은 5세기, 니은은 7세기 초, 디귿은 6세기다. 따라서 2번이죠. 기억, 디귿, 니은. 자, 그 다음에 출제 순위 12. 조선의 향촌사회. 이것도 이제 조선도 향촌사회를 전기, 후기를 나눠볼게요. 전기의 특징. 수령, 향리, 유향소가 서로 협조하거나 견제하면서 향촌이란 것은 지방이에요, 지방. 그래서 향촌을 지배했다. 그리고 특히 사림세력, 지방 사족이라고 그러죠. 이 사림세력이 향촌에서 그들의 기반을 강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그렇게 실질적인 토착 세력이었던 강했던 향리가 수령의 행정실무를 보좌하는 아전으로 격화됐다. 그러니까 향리의 힘이 고려시대에 비해서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내용은요, 유향소, 그죠? 향청이라 불렸고, 지방사적이 만든 자칙이고, 현재 지방의회랑 비슷하고요. 향리를 감찰, 수령에게 자문. 경제소는 고려시대 사신간 제도에서 유래됐고, 유향소를 감독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락을 담당했다. 농민의 공동체 조직으로는 둘의 개, 향도가 있고, 사마소, 경절이,
이렇게 경절이는 경주인이라 불러요. 그래서 향리가 서울에 와서, 한양에 와서 공부, 조세와 공납을 수납했다. 이렇게 유향소, 경제소, 경절이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고려시대의 그 사신간, 귀인제도랑 이어받은 것이다. 사신간 제도와 귀인 제도를 이어받은 것이고, 또 이렇게 지방 사족이었던 살인들이 향촌의 농민을 지배했다. 뭘 통해서? 향약, 향회, 서원, 유향소, 사창제를 통해서 지방 농민들을 통제했다. 향약은 지방의 규칙이에요. 처음에는 중국의 여시 향약을 모방하다가 점차 우리 그 독자적인 해조 향약 등 독자적인 향약을 만들었다. 그 지역마다 달라요. 그 지역마다 다르지만 나름대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네 가지를 보시는데 이게 4대 덕목이에요. 그래서 덕업상관, 예속상교, 과실상교, 환난사교 이런 게 있다. 자, 서원. 지방사족들이 이제 그 공부하는 곳이죠. 공부하는 그 교육기관이죠. 사립학교, 그죠? 사립교육기관인데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이 만든 백운동 서원입니다. 그러다가 이황의 건의에 따라 명종 때 소수서원이라는 사역을 받죠. 그 최초의 사역서원이죠. 소수서원. 이런 사역서원은 면세 면역 특권이 있죠. 그리고 국가로부터 서적, 노비,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16세기 이후로 서원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서원이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이렇게 나중에는 붕당 정치에 이용되는 등 변질돼요. 그래서 나중에 지방 농민들을 막 착취하는 그런 기관으로 변모함으로써 나중에 흥성대원군 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조선 후기 때는? 조선 후기 때의 창정사의 변화는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 수령이 강해지고, 다시 한번 수령이 강해지고 지방 사족, 사림이죠. 사림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이제는. 사림이라는 용어는 조선 전개 때문에 쓰면 돼요. 지방 사족의 힘이 약해지면서 그 틈을 노려서 틈을 노려서 신양, 그러니까 분홍, 부상 이런 신양층이 등장했다. 그러면서 이 신양층이 관권, 수령과 결탁을 해서 이 지방 사족과 대립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향전. 그러면서 이 수령과 신양이 점점점 이제 향해 이런 것들을 장악하게 되죠. 심지어는 그러면서 이 향의 어떤 자수, 별관 같은 향임직을 사고 파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004년도 국가직 문제 풀게요. 다음은 조선시대 어떤 제도의 실시 배경과 규약의 일부를 서술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이제부터 우리 고을 선비들은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근본으로 하고 국가의 법을 준수하며 집에서나 거울에서 각기 질서를 잡으면 나라의 좋은 선비가 될 것이요. 출세하든지 가난하게 하든지 서로 의지가 될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약 같아, 향약. 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한난상휴. 동네에 상사가 있으면 상사가 장례 상을 당한 거죠. 동네 사람들이 각자 쌀 한 대와 빈 가마니 한 장씩 낸다. 가난하여 될 수 없으면 노욕으로 대신한다. 몸으로 떼온다는 얘기죠. 한난상휴, 그러니까 한약이에요. 1번 대원군은 유생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철폐했다. 대원군이 한약을 철폐했다는 거는 없습니다. 서원이 있어도, 그죠? 서원을 철폐한 건 있어도 한약을 없애는 것까지는 안 했어요. 2번 유교적인 통치 규범을 실현하기 위하여 초기부터 정부가 각 지방에 설치했다. 아닙니다. 이런 향약은 16세기 조선 중기 때 와서야 이제 발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국의 향약을 모방하다가 점점점 우리 거 이제 독자적인 향약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부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3번 조선 중기 이후에 점차 약화되어 전통적인 규약인 둘의 향도로 대체됐다. 아니죠.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 향약이 중기 이후에 점점 독자적인 향약이 등장했고요. 그래서 3번은 틀린 말이고 4번 사림들, 그 지방 사족이죠. 지방 양반. 사림들은 이 제도를 통해 농민들을 지배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회적 기반을 굳게 하였다. 맞습니다. 농민의 통제 수단으로 향약을 적극 활용했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2008년도 지방직 문제 볼게요. 2008년도. 다음은 향촌사의 변화에 따른 향리, 그죠? 향리의 시기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시대순으로 나열한 것은,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억. 지방사족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수령이 절대권을 갖는 지배체제 하에서 농민수탈을 일삼았다. 힌트 뭡니까? 지방사족이 약화되고 수령이 절대권을 가졌다. 조선 후기입니다. 니은 향촌의 실질적인 지배층으로 향촌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이다. 주도적인 위치에 서다.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에는 향리가 굉장히 상당한 세력이 있었죠. 디귿 사족의 향촌 자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 수령의 행정실무를 보조하는 사실적인 아전이 되었다. 조선 전개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향리가 강했다가 이들이 점점 조선 왕조가 건국되면서 조선 왕조의 중앙 집권에 따라 향리가 약해지고 그러다 다시 조선 후기 때는 관권과 결탁이 되면서 이들이 이제 농민수탈을 앞장섰다. 그러니까 이건 디귿은 조선 전기 이렇게 보면 좋겠네요. 따라서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면 나열하면은 니은 디귿 기억이네요. 니은 디귿 기억. 그리고 향리는 사실 지방의 행정실무를 담당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육방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이제 조선 시대 들어와서 이제 향리가 육방, 그러니까 이방, 호방 이렇게 육방으로 격화되고 이게 아전인데 이들은 특별한 월급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그 토지를 받았잖아요. 외역전이라고.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는 이제는 외역전도 안 주죠. 그러면서 월급이 없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냥 수수료,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면서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런 수수료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이 공공했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정부패가 일어나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었다. 아무튼 답은 2번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번 4강은 이렇게 끝나도록 하고요. 다음 5강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신다면 오릭히스토리.com 클릭 right now.